강성구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을 겨냥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KCGI는 오늘 한진그룹 측에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재고안을 공개 요구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KCGI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시사로 오늘 한진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 이슈플러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전문 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시키고 이들에게 투자 대상을 연결해주는 벤처 특화 중개 투자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강성구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을 겨냥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KCGI가 오늘 내놓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기업가치 재고안에는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한진칼과 한진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CGI가 오늘 한진칼과 한진, 대주주 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 이 제안서에서 KCGI는 회사에 대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킨 자의 임원 취임을 금지하자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CGI는 한진그룹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 유가 상승 등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꼬집으며 낙후된 지배구조로 일반 주주와 채권자, 직원, 나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먼저 KCGI가 추천한 사회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룹 경영과 CEO를 포함한 경영진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양호 일가 중심의 그룹 지배와 경영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또 만성 적자와 노후화, 개발 중단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칼 호텔 네트워크, LA 윌셔 그랜드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 왕산 마리나 등 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의 땅콩 해황 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실추된 한진칼의 사회적 신뢰, 고객 만족 문제, 임직원의 자존감 회복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CGI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을 향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앞서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을 향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진그룹 관련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또 사모펀드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과거 사례는 없는지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신뢰회복 5개년 계획을 제안하면서 한진, 한진칼 등 한진그룹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진은 전 거래일 대비 6.23% 하락한 48,200원을 기록했고 지난 18일 4% 이상 상승한 한진칼도 3.3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진의 주가는 지난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검토 발표 직후인 지난 16일 한진의 주가는 경영 불안정성 해소 기대감에 전일 대비 5.79% 상승한 53,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오늘 KCGI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사모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모펀드 소벌인이 SK지분을 15%가량 매입하며 일대주주가 된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SK와 소벌인이 지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에 5만 원대 후반이던 주가가 4월 소벌인의 지분 매입 소식 이후 7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던 경영진 퇴진이 어려워진 소벌인이 2005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SK 주가는 5만 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향한 사모펀드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한진과 한진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해서 지배구조위원회 설치와 적자사업 재검토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사례인데요. 이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KCGI가 한진 측에 요구한 사항을 한진 측이 들어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주주 행동주의에 입각한 조치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KCGI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주주 행동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KCGI가 이번에 한 이야기는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KCGI는 지난해 말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인 한진칼의 2대 주주에 오른 뒤 최근 추가 지분을 매입하여 지분율 10.81%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한진의 지분도 매입하여 역시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투자한 기업이 수익이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주식을 팔아버리는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 제고 등의 변화를 이뤄내는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이번의 경우 KCGI는 지배구조 개선, 또 기업 가치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도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제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당수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주 행동주의를 실행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데요. 이어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도 오너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사회적 일탈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업 가치 추락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기업의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국민연금이 국제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입니다. 수탁자 책임 원칙이란 말로 설명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 국민 대신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한 뒤 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지침 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KCGI의 한진그룹 측에 대한 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 시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회사 돈을 가지고 이제 비자금을 만들거나 횡령을 했고 또 임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법처리 외에는 경영권에 이렇다 하는 제약을 받지 않았었고 형사처벌 뒤에는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주주 행동주의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분 몇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재벌 총수들이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 같은 취지를 읽힙니다. 하지만 대기업체계는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기업을 손보는 연금사회주의 병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KCGI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라도 이 펀드의 속성상 수입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경우 대한항공의 경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과보호를 받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주주 행동주의 행보가 더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서비스를 전문으로 특화 투자 중개 회사가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일부를 구체화한 겁니다. 우선 개인 전문 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도 기존 투자중개업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저 자기자본은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 통제 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문 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조치로 전문 투자자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수가 기존 약 2천여 명에서 최대 3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설되는 벤처 특화 투자 중개사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증권사는 투자 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상담한 후 그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투자 성향이 안정형일 경우 증권사는 초저위험 상품만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라면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모험적인 투자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약 2,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39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향후 제2의 애플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 투자가 쉬워집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49인 이하로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려면 최소 가입 금액이 투자형은 1억 원, 경영 참여형은 3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가 되면 최소 가입 금액 제한 없이 사모펀드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파생 상품 가입 전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클라우드 펀딩이나 코넥스 시장 접근도 용이해집니다. 전문 투자자는 같은 기업에 200만 원, 연간 500만 원인 클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 제한이 없고 기본 예탁금 1억 원을 내지 않아도 코넥스 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내 신설되는 벤처 중소기업 전문 투자 중개회사는 이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해 혁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학창시절 교복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IR+에서는 교복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지만 B2B 사업과 중국 진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멀티 패션 기업 형지엘리트의 경쟁력과 비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엘리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복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969년 처음 생긴 엘리트 브랜드가 지난 2013년 형제그룹에 편입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형지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브랜드의 경우 현재 전국에 200여 개 교복 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교복생활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출시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올해 국내 교복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내 약 23만 개 학교를 모두 조사하는 등 중국 교복 시장을 철저히 분석한 형지엘리트는 중국 현지 B2B 영업 전문회사 도노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진출 첫 해인 2017년에는 11건의 계약을 따내고 60억 원의 계약고를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계약이 47건으로 늘었고 계약고도 16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교복 시장의 성공의 핵심 요체로는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력 그리고 영업력을 꼽고 있습니다. 합작 파트너사인 호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 B2B 영업의 전문 노하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국에 200여 개의 영업 거점 그리고 이들의 대리상 모집력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충분히 생산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중국 현지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별, 학교별 소득 수준을 고려해 브랜드를 고가, 중저가 등으로 나누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실행한 것도 중국 매출 확대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웨이신, 웨이보 등의 중국 SNS를 통한 마케팅으로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플랫폼 위챗을 통해 온라인 교복 쇼핑몰 웨이 상청을 열기도 했습니다. 중국 진출 외에 형지엘리트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글로벌 소싱 사업입니다. 글로벌 소싱이란 원자재 등을 대량 구매해 규모가 작은 업체에 되파는 사업 등을 말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값을 낮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지엘리트는 현재 소비자 대상의 B2C 사업 외에 유니폼 생산 등 기업 대상의 B2B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B2B 사업을 통해 키워온 영업력에 형지그룹의 패션 노하우를 더해 글로벌 소싱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형지그룹의 수요를 확보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다지고 이후 국내 패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2B 영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지엘리트의 18기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인수한 에스콰이어의 채무 변제와 영업 정상화를 위한 비용 때문입니다. 형지엘리트 측은 최근 비효율 매장을 없애는 등 경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판매 채널과 제품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개선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간의 적자를 털어내고 중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소싱 부문 확대를 통해 글로벌 종합 패션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 형지엘리트의 포부입니다. 중국 시장 약 17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만 해도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 시장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위상 확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싱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소싱 거점들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소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지엘리트는 2022년까지 중국 교복 사업에서 계약고 3,5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0.8%가 설 상여금 등을 위한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응답업체 중 절반가량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부족 자금이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 2,0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30만 원 감소했음에도 부족 자금이 1년 새 1,430만 원 오르면서 필요 자금 대비 부족률이 7.8%포인트 늘어 32.4%에 달했습니다.
이에 절반 이상 기업들이 설 자금 확보를 위해 결제 연기 또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 등을 계획하고 있어 자금 부족 문제가 거래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설 자금 확보를 위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답한 비율도 27.9%로 상당했는데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 위주로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높아 영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특히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기업의 매출액뿐 아니라 성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용적인 금융 관행이 장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앱 전용 결제 서비스 K뱅크 페이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계한 쇼핑머니 대출을 선보였습니다. K뱅크 페이는 QR코드 등 간편 인증을 활용한 계좌 이체 결제 서비스입니다. 업계 최초로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춘 게 특징입니다. 오프라인 결제는 K뱅크 앱을 열고 매장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되고 온라인 결제는 결제 진행 단계에서 간편 계좌 이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머니 대출은 대출받은 금액을 K뱅크 페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만 20세 이상 신용등급 1에서 8등급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3.75%, 최고 13.35%입니다. 50만 원 한도까지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다만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K뱅크 측은 가맹점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최대 40%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이 18대 저축은행 중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중앙회는 오늘 열린 비공개 임시총회에서 박 전 사장이 2차 투표 끝에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79개 회원사 중 76개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은 2차 투표에서 45표를 얻어 경쟁자인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를 17표 차로 따돌리며 새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신임 회장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 과제로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저금리 체제에서 과도하게 부담되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첫 번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은행과 차별성이 없는 대손충당금 확보 기준,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소형 저축은행에 부담이 되는 지배구조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대표들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가 정해지면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저축은행 위상 재정립, 수익 기반 확대, 온라인 모바일 추세에 맞춘 디지털 뱅킹 방향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 분석원장,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일도 차이로 기업의 승패가 갈린다란 말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도 차이는 큰 영향을 못 느끼는 듯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기업이 내놓은 제품이 1도의 작은 차이로 시장에서 사랑을 받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온의 미세한 차이로 마케팅에 큰 영향을 주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빵 이야기입니다.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센터장님, 이 빵 마케팅에도 날씨를 이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컨대 비가 오는 날이면 커피가 더 팔리고 눈이 오는 날이면 케이크가 더 팔린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에 맞는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업종 특성상 그것이 언제인지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소개된 한 베이커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총 7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베이커리 한류를 일으켰는데 바로 이 회사의 성공 비결에는 온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날씨 경영이 있었습니다. 자, 앵커님,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떤 빵이 땡기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부침개와 비슷한 피자빵이 당기는 편인데요. 정말 그 비 오는 날에 어떤 빵이 많이 팔리는지 궁금해지네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베이커리에 점정한 오후 6시면 다음날 본사 시스템에 빵 재료를 신청을 하는데요. 비가 이틀 뒤에 내릴 것이란 날씨 예보를 이용해서 점정한 피자빵 재료를 평소보다 많이 주문합니다. 평소에는 3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50개로 늘린 것이죠. 이것은 비가 오는 날 피자빵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집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베이커리에서도 피자빵을 필두로 기름기 있는 빵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앵커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추웠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떤 빵이 당기시죠? 날씨가 추울 때니까 아무래도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따끈따끈한 빵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차가운 샌드위치 대신에 따뜻한 샌드위치 비중을 늘립니다. 보통은 9대1 정도로 차가운 샌드위치를 많이 만드는데요. 갑자기 추워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따뜻한 샌드위치를 더 많이 만듭니다. 결과는 물론 성공이죠. 날씨를 활용한 날씨 경영 덕분에 매장에 왔다가 원하던 빵을 찾지 못해 돌아서는 고객, 또 미처 팔지 못하고 버리는 빵이 줄어든 결과인데요. 특히 피자빵이나 핫브레드처럼 온도나 날씨에 영향을 받는 빵들의 수요를 적절히 맞춘 것이 매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날씨 판매 지수를 활용한 뒤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매출 증대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날씨 하나만 활용을 해서 매출이 30%가 늘었다면 정말 대단한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 빵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빵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날씨 판매 지수가 더욱 요긴하게 쓰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를 예상해서 진행하려면 날씨는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날씨를 알아야 이벤트 당일의 기본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이후 유행이나 고객의 요구 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베이커리 회사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90%가 날씨 판매 지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보가들은 날씨 예보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 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를 활용한 빵 마케팅에 대해서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